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39분 4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세계문화살롱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함께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혹시 주변에서 반응 같은 거 들으신 적 있나요? 그렇게 친교 관계가 넓지 않아서요. 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네. 제가 따로 이걸 물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좀 주변에 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믿고 듣는 김민아 칼럼니스트라고 문자 메시지가 종종 옵니다. 네. 아,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상상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점점 팬층을 확보하고 계시는 우리 믿고 듣는 김민아 칼럼니스트의 오늘 세계문화살롱.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을 다룬 영화인 그때 그들이라는 이 작품이 칸 영화제에 진출한다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다뤄봤습니다. 네. 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어떤 인물이기에 영화까지 만들었나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적인 인물인데요. 예. 이 사람은 1937년에 태어나서 1962년부터 이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돈을 좀 벌었는데요. 1980년대 중반이 되면은 이미 미디어 재벌이다 이렇게 불리던 수준까지 이제 간 그런 인물입니다. 이때 이제 이미 이탈리아의 민영 TV 네트워크인 메디아셋이라든지 이탈리아 최대 판매 부스의 잡지 파노라마, 일간지 일 지오르날레, 이탈리아 최대 출판사인 몬다도리, 영화 제작 및 배급사 메두가, 그다음에 이탈리아 최대 슈퍼마켓 체인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네, 총리가 아니라 사업가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또 저도 베를루스코니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바로 AC 밀란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또 AC 밀란 구단주로도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가 있었을 정도인데요. 이탈리아 사람은 아침에 이 베를루스코니의 신문에서 이 베를루스코니한테 좋은 그런 내용만 있는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일과가 끝나고 나서는 베를루스코니가 소유한 채널에서 이 베를루스코니의 AC 밀란 경기를 보게 된다. 거의 이탈리아 사람들의 일상이 베를루스코니한테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한 건 언젠가요? 1994년에 전진 이탈리아라는 정당을 창당을 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부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던 좀 극단주의 세력들하고 우파 동맹을 형성해서 총리 자리에 오르는 그런 상당한 또 이 기염을 토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베를루스코니는 총리가 된 이후에 바로 이제 부패 추문 이런 거에 연루가 돼서요. 7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2001년에 또 다시 총리에 선출이 돼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탈리아 역사상 이 총리 임기 5년을 모두 채운 유일한 인물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또 2008년에 총리가 됐고 이때는 2011년까지 직을 유지하다가 온갖 기행과 구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에 몰려서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이제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해서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지금 나이가 이제 80살이 넘은 상황인데 네. 최근에도 유럽의회 의원 이런 걸로 정계 복귀를 시도한다 이런 소식들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기행과 구설수 사실 베를루스코니에게 늘 따라다니는 부분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해서 외교적 이제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였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을 두고 젊고 잘생기고 선텐도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텐이 아니죠. 그것은. 그렇죠. 아주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네, 그러네요. 또 핀란드의 여성 대통령과 회담한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만의 플레이보이 스킬로 외교 문제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두고 예쁜 엄마와 사는 잘생긴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영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나이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라는 점을 이제 비꼰 것이죠. 네. 그 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참아 옮길 수가 없는 수많은 저속한 언행들을 해서 다 이제 외교적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외교 문제에서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국내 문제는 볼 필요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어딜 가든 거기 있는 여성들에게 대놓고 추근거리고 이렇게 성희롱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이탈리아
여성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성범죄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한 1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대피소에 갔는데 거기 가서 좀 위로를 한답시고 한 말이 캠핑을 왔다고 생각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례를 이제 계속 말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간이 없어서 다 끝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이 성추문 때문에 재판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아, 성추문으로 재판까지.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베를루스코니가 2010년에 자신의 별장에서 호화로운 이런 파티를 열었는데요. 네.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모로코 출신의 댄서에게 돈을 주고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2015년에 이 베를루스코니가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판정을 이제 받았는데 네. 문제는 또 이 재판의 핵심 증인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은 또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상당한 논란입니다. 아, 핵심 증인이 죽음을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베를루스코니가 연 파티였던 충격적인 여러 가지 실태들에 대해서 2012년에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 여성 모델이 있는데요. 네. 지난 1월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에 이제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인이 방사성 물질 중독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즉 독사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이탈리아의 이제 그 수사기관이 이 문제에 대한 수사에 지금 착수했다 이런 소식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총리직을 하고 정치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부분 자체가 좀 의심스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 어떤 이탈리아 정치 문화의 어떤 최대의 미스터리고 문제이다라고 해서 이제 베를루스코니 현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정치의 문법으로 볼 때 이 베를루스코니의 성공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베를루스코니가 처음 총리가 될 당시에 이 부패 추방 운동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아주 상당한 수준에 이미 이르러 있었다. 이 점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이미 미디어를 다 장악하고 있는 베를루스코니가 쉽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호 이런 것들로 이제 선거 전술을 밀어붙였고 이 상황 때문에 베를루스코니 본인이 경제적으로 뭔가 성공한 사업가로 비춰져서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이미지 전략이 잘 먹혔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우파들이 이런 베를루스코니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단결을 함으로써 반공주의 캠페인을 또 성공적으로 관철을 해서 이것 때문에 좌파 정치 세력들이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것이죠.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계 입문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이제 도입부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영화가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이 사람의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를루스코니는 이렇게 문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를 다룬 영화가 이전에도 이제 있었거든요. 네. 나니 모레티 감독의 4월 또 막 악어 뭐 이런 영화들은 베를루스코니하고 이 사람을 용인한 어떤 대중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꼬집는 내용 그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는 안톤 줄리오 파니치 감독이 나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이제 베를루스코니라는 인물을 좀 더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다루려고 노력을 한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네. 실제 베를루스코니가 등장을 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를 좀 자아도취적인 이런 태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감독이 좀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을 던지면 그런 의혹들은 뭐 다 거짓이고 음모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베를루스코니라는 인물상을 또 잘 보여주는 이 다큐멘터리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화제가 되는 그때 그들이라는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앞에서 이제 언급한 영화들의 어떤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좀 특징이랄까? 짚어볼 만한 게 네. 베를루스코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덩어리 이렇게 묘사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여성들을 지배하려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인물 묘사를 통해서 또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것은 결국 이탈리아인들의 대다수가 본질적으로는 베를루스코니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베를루스코니의 이런 태도에 편승해서 자기 어떤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이 또 주연으로 등장해서 좀 이런 면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좀 앞의 영화와는 조금은 좀 결이 다른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베를루스코니를 비난하고 좋지 않게 바라보지만 그래도 결국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과 좀 비슷하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감독이 찔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 이제 오늘의 베를루스코니를 만든 정치적 원동력이 아니냐라는 게 이 감독의 주제 의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결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이런 교훈적인 내용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곧 공허해지거나 허무해질 뿐이다. 이 점을 이제 베를루스코니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요. 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좀 평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이렇게 하면 좀 뒤처지거나 낙오된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욕망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에 오르더라도 이런 식의 고통이 이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과연 이렇게 속물적으로 사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지는 게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좀 이 영화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베를루스코니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뭐 철학적인 모습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감독의 의도가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보면 이런 상황들이 뭐 비단 이탈리아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걸 따져보면 또 사실 비슷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백인 저소득 남성 노동자 계층이 자신들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성이나 이민자 등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치를 좀 능동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2017년에 나온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보면은 미국 백인 노동자 계층의 이런 정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이 책이 있습니다. 예.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요. 힐빌리가 뭔가요? 이 힐빌리라는 말을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뭐 산사나이 또 시골 사람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네. 주로 미국의 중부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인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에 이제 이 힐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여기서 나고 자란 이제 젊은 이 사업가가 이제 이 책을 자기의 어떤 인생을 회고하면서 썼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자라면서 보고 겪은 힐빌리들의 문화가 어떻게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지지까지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재밌겠네요. 이 책에 따르면 이 지역 사람들의 이제 지배적 정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었다라는 이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특징을 이 책에서 담아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의 그 사람들의 지배적 정서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 지역에 원래는 과거에는 철강이나 자동차 등의 어떤 제조 기반들이 있었는데 네.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공장이 철수해버렸고 그리고 이와 함께 재력이나 어떤 능력이 되는 사람들 역시 이 동네를 이제 떠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족에게 일상적인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삶을 살면서 뭔가 좀 전반적으로 정치나 이런 것들이 희망을 갖지 않는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문화가 지배적인 그런 동네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인데요. 이런 상태인데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좀 그만두면 또는 중국을 혼내주면 또 이민자들을 쫓아내면 당신들의 어떤 처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줬고 그래서 힐빌리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거다.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경험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나라의 얘기로만 볼 게 아니라 저도 책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한번 보면서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